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대선 후보자 원팀 협약식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인내지향적인 정책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죠.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언론 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돌연 대안 논의를 중단시키고 대안 문구 세부 내용도 없이 의결부터 강행한 유령 법안을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법안 심사 소위는 무효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하반기엔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7월 28일 수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할게요. 수요일에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참으로 많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를 만나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과거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한 유튜브 방송의 보도로 촉발된 일이 또 이제 최근에 있었는데 보도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부터 이제 불거졌었던 내용이었고 흔히 말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검찰총장 직무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는데 일단은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계속해서 언론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유튜브 매체입니다. 열린공감TV. 사실 이 매체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엑스파일을 봤다라고 했을 때 네네. 사실 그거 우리가 만들었었다라고 얘기했었던 매체가 바로 이 매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공감TV 그리고 경기신문 그리고 경향신문의 강진구 기자가 함께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전직 검사입니다. 전직 검사 이제 현재는 변호사인데 양모 검사, 양모 전 검사가 있고 네. 그리고 그의 모친 B 씨와의 대면 인터뷰를 근거로 양모 전 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동거설이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서 양 전 검사의 어머니가 같이 살았고 실제로 그 집은 우리 집이고 김건희 씨는 한 푼도 내지 않았었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열린공간 TV가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들을 이제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포인트입니다. 양모 전 검사라는 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좀 이 장래가 촉망받는 재직 시절에는 굉장히 좀 촉망받는 검사였고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로까지 이제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던 분이었는데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들이 여러 개가 겹치면서 이제 지금은 검찰을 떠나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 어머니 최모 씨와 관련해서 여러 법정 공방들에 당시에 이 양모 검사가 일정 부분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전 총장도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각 사건들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열린공감TV에서는 이제 이 사안들을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 전 검찰총장 측뿐만 아니라 그 양모 검사도 마찬가지고 취재 윤리 위반을 넘어서 폐륜 취재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실제 취재진을 고발했어요. 네, 일단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이제 이날 서초경찰서에 열린공감TV 대표와
강진구 기자 그리고 함께했었던 보조 진행자 카메라 감독을 주거 침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제 명예훼손이죠.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캠프 법률팀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린공감 TV 취재진이 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제 이 신분을 속였다는 부분은 처음에 그 어머니와 접근을 했을 때 자신들이 언론 또는 또 취재 목적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뭐 점을 보러 왔다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을 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에 네, 처음에 그 상황을 두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네. 이제 그렇게 접근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네. 안에서 이제 인기척이 있으니까 저희 점 보러 왔는데 여기 뭐 굉장히 용한 보살님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집 안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 주거 같고. 침입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거군요. 물론 이제 열린공감 TV 측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뭐 사업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조언을 받고 싶어 가지고 점을 보러 왔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중간 이후에는 자신들이 이제 취재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걸 밝혔고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면서도 취재 끝내면서도 이제 뭐 명함을 드리고 뭐 전화번호를 교환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기자 명함을 주고 왔다. 뭐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지금 열린공감 TV 측에서도 하나하나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지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와 자꾸 이제 그 과거 이런 일들 거론된 이유가 사실은 지금 구속된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굉장히 오래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뭐 워낙 유명해졌으니까 정대택 씨라는 네네. 분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건데 장모 최 씨가 정대택 씨하고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를 같이 해서 정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반반씩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했다라는 건데 최 씨 측에서는 그런 식의 그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법적 공방이 시작이 됐던 거고 네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 씨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명예훼손 등의 혐의까지 겹쳐져서 수용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정 씨의 주장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후에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최 씨 측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이제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걸게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양모 검사를 비롯해서 이제 검찰 측에 이제 개입이 있었다라는 네. 주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정대택 씨 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 최모 씨가 그 당시 양정검사 부인에게 직접 돈 송금한 그런 사실도 있고 같이 여행 간 사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긴밀한 사이 아니냐. 그래서 특수관계라는 한마디로 거죠. 특수관계다. 한마디로 뒤를 봐준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 주장을 이제 네.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열린 공감 TV에서 처음에는 그 치매라고 한다면 진단서를 공개하라라고 했더니 양모 전 검사가 실제 그 모친의 치매 진단서를 공개했죠. 오늘 이제 치매 진단서하고 처방전 뭐 이런 문서 3장을 공개를 했고요. 네. 어머니 연세가 이제 94세인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길래 이렇게 치졸한 흑색 선전에 어머니를 끌어들이느냐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방송의 대부분 질문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돼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분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 답변을 끌어낸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치매가 심할 때는 가족들하고도 정상적인 대화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1, 2심, 3심 뭐 이렇게 통한다면 언제쯤 명확한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까도 좀 따져봐야 될 시간이 부분인데 걸리겠죠. 시간이 네. 꽤 걸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애초에 부인 김건희 씨가 처음에 이제 어떤 모 매체와 인터뷰했을 때 출입국 기록 난 나간 적이 없었다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것부터 다시 전체적으로 복귀가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적으로 현직에 있는 검사와 결탁을 해서 뭔가 유리하도록 자신에게 이끌었는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법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네. 단순히 명예를 훼손했다. 로만 끝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안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직접적인 검증에서는 약간 비껴 있긴 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제 양모 검사와 연관돼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다리를 건너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 대한 그 검증 시도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깊숙이 제대로 지금 들어간 그 검증 시도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네, 부인의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오히려 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뭐 더 팩트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만 네. 윤석열 캠프의 일명 그 비선 논란. 네. 그래서 이제 삼부토건이라는 그 건설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겨레 21의 보도를 통해서 나왔었던 삼부토건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황 사장 측의 아들이 윤 캠프에 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윤봉길 기념관에서 정치 선언을 할 때도 네. 사전 답사를 할 때 그 옆에 같이 사진이 찍혔던 사람이 그 황 사장의 아들이다라는 그렇습니까?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네네. 역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데 어.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검증 과정에서는 조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네, 싶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열린공간 TV 쪽에서도 더 이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그 검증 보도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어쨌든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본인을 중심으로 이제 검증이 조금 더 본격화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직은 깊이 못 들어가는 것 같다. 네네. 아, 네, 그런 이게 상황. 표면이 아니고 조금 한 발짝씩만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렇죠. 말씀드리지만은 부인 김건희 씨가 만약에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양모 전 검사와 뭐 연인 관계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연인 관계였다가 장모에게 유리하게끔 뭔가를 이끌어줬다. 그렇죠. 권한을 네네네. 썼다. 이게 문제인 것이고 윤석열 전 총장이 단순히 그 아르멘이라는 황모 사장의 아들과 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헌인마을 관련해서 황모 씨만 빠져나갔는데 네네. 빠져나갈 때 윤석열 검사가 무언가를 했다라면 네. 흔히 말하는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면 그것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의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사적 영역은 뭐 개인적인 거니까 우리 뭐 외부의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닌 거고 그렇죠. 그 네네. 이후에 어쨌든 권력이 어떤 식으로 활용 혹은 남용이 됐느냐 이 부분이 초점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여권으로 가보죠. 더불어민주당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이 대선 후보 선출 10월에 하기로 했죠. 네. 오늘 원팀 협약식을 하고 뭐 선서까지 했어요. 예, 한마디로 네거티브 그만하자. 휴전 협정 맺은 거 맞습니까? 일단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아마 당분간은 똑같은 지난주까지 나왔었던 뭐 백제 발언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어떤 문제라든지는 다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원팀 공약 이렇게 배지까지 다 달고 나왔더라고요. 후보들이. 네, 네. 배지까지 달고 나왔는데 이 얘기를 배지까지 달고 나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그 후보만 먼저 깨는 게 됩니다. 네. 그게 사실 역풍이 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저는 이제 이런 협약식을 주최한 민주당의 경선기획단이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이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 또는 뭐 이재명표 기본소득 무엇인지 이낙연표 꿈꾸는 뭐 중복지 뭐 신복지 사회는 무엇인지 네. 이런 질문들로 돌아갈 수 있는 장은 이제 첫 번째로 열리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협약식 오전에 열린 거를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 네. 6명 후보들을 이제 모아놓고 5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걸 서약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민생 선거를 하자. 민생 그리고 선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그다음에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보들한테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게 하고 네. 좀 전에 이제 오창수 평론가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네. 2명씩 서로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네. 상대방한테 원팀 배지를 이제 달아주게 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까지. 이런 풍경들을 봤을 때 이게 약간 그거 비슷한 거죠. 이제 선생님이 네네. 교실에 싸운 애들 교실로 이리 불러가지고 나와봐. 싸우지 마. 이거요. 너네 악수해 지금 서로 미안하다고 해. 자 이제부터 서로 안아주고 이제 화해해. 이렇게 하는 그 행사였던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근데 네. 실제로 이제 그게 얼마만큼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선생님이 불러내가지고 혼을 내면 당분간은 좀 조용해지게 됩니다. 당분간 며칠은 조용하죠. 네. 네. 그래서 며칠 조금 갈까요? 전에도 있었던 그 본 경선의 첫 번째 TV 토론 또 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백제 발언이라든지 네. 기존에 나왔었던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재현되지는 않는 걸 보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네. 오전에 이제 TBS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와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백제 발언 계속했으면 좋겠다. 계속 싸웠으면 좋겠다. 계속 싸워서 지금 네. 후백제 시대도 아닌데 이 얘기하면서 당이 두 개로 쪼개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남겼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남겼는데 본 후보가 다시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김재원 최고의 말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야당에선 속으로 이제 박수 치고 있죠. 뭐 네. 물론 이제 김재원은 겉으로 박수 쳤네요. 속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네. 솔직하게 얘기를 좀 몰랐습니다. 네, 그분이 좀 솔직하시더라고요. 네,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어떤 사안 가지고 막 싸우다가 그럼 그 얘기 하지 말자 하면 사실 또 얘기가 할 게 없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뭐 공약이 눈에 이제 이게 좋든 그르든 뭐가 됐든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찬반을 떠나서. 그렇죠.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하면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공약이 아직 없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사실 이렇게 난타전 안 할 거면은 정책적으로 서로 이제 싸워야 되는 건데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책적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된 이유가 너무 이중한 제일 강한 후보 둘이서 계속 그 네거티브 공방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네네. 다른 것들이 지금 주목받을 만한 그 기회가 마련이 안 됐었던 건데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소득 같은 핫한 정책만 하더라도 막상 제대로 붙으면 엄청 뜨겁게 붙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그 사안만 논란거리가 하더라도 네거티브 공방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사안이고 이를테면 지금 이제 김두관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그 지지층이 확보가 돼 있는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강하게 또 붙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사안별로 정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뜨거운 논쟁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을 좀 그 후보들도 인식을 하고 싸움을 해야지 언제까지 좀 15년 전, 20년 전의 얘기를 다시 꺼내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게 네. 이게 이제 뭐 경선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찬수 평론가는 떠오르는 누군가의 공약이 있습니까? 사실 뭐가 되든 거의 없고요.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었던 감세. 법인세 오히려? 이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 박용진 의원이 걸어왔던 부분과는 좀 반대되는 부분인데 뭐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조랑도 네. 딱 맞진 않죠. 근데 물론 네. 이제 본인의 해명이나 또는 이 이유를 이제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했어요. 뭐 서구 유럽에서는 이미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라는 것인데 과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법인들을 감세해주면 그게 실질적인 다른 국민들한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연결고리는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파고들어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현재를 두고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민주당 후보들이 저는 이제 윤희숙 효과를 좀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거의 뭐 이재명 저격수로 별명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일종의 유명세를 얻게 된 이유가 네.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무슨 여배우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얻게 된 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논쟁,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윤희숙이라는 정치인을 거론할 때 이재명 후보와 이제 쌍으로 거론하게 된 효과를 얻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각 후보들이 다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이 논점점, 타격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그래야 조금 이제 자신의 어떤 인지도도 높이고 네. 자기 정책에 대한 홍보도 되고 네, 이런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볼까요? 어제였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뭐 예상은 됐었습니다만 이 여야 간에 굉장히 팽팽합니다. 먼저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지금 소위를 통과한. 네, 일단은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것. 그러니까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을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벌금을 물리는 것인데 네. 그동안 이제 뭐 어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액이 뭐 절반 정도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뭐 실수하더라도 500만 원 정도 날리고 네네. 그냥 그대로 했었던 또 정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이게 회사에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의 10,000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네. 가버리게 된다. 네. 그리고 5배까지 가능하다 된다면은 사실은 회사에 심대한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해당 게재된 기사의 똑같은 크기 또는 절반 크기 정도의 정정 보도문을 반드시 게재한다. 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이 조국 전 장관 네. 그 일러스트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닌가.
정말 팽팽한, 그러니까 다들 장단점이 있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좀 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일러스트 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인 해결 방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혹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추가로 이걸 만드는 거는 중복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야당 측의 주장이 1차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야당 측의 논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손해를 본 액수를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거는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우리 법 체계의 원칙상으로 봤을 때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 뭐 몇 배 보상을 하는 걸로 법을 만들어야지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몇 분의 몇으로 한다는 기준은 법 체계상 안 맞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비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액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체계상으로 맞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주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네. 이게 이제 손해를 끼친 것까지는 입증이 가능한데 그거를 악의적으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런 보도를 했느냐 아니냐 이거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법부가 굉장히 이런 부분은 보수적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창석 평론가? 이 이제 비례적으로 그 전년도 매출의 얼마를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하자라는 게 예전에 누구였죠? 이재명 후보였습니까? 왜 벌금이나 과태료도 사실 부자들한테는 100만 원이 별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큰 돈인 것처럼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재산 비례제처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개념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돈을 많이 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조작 보도를 좀 경계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취지는 맞는 그렇죠. 얘기죠. 취지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인데 네. 사실 이 배상의 기준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조 전 장관의 딸 그 일러스트레이트 손해액을 얼마나 산정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렵죠. 내가 네. 얼마 정도 10,000원 손해봤다. 100만 원 손해봤다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정신적인 혹은 명예, 실추 이런 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마치 타진료처럼 그것이 정정된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정정 보도가 안 남아있다면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그것이 팩트로 그냥 각인돼서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원론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을 강화하는 취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금액이 어느 정도 그 회사에 무리를 줄 것처럼 보여야만이 그 회사가 데스킹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 참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이 생산되고 유포화되고 네. 확산이 되는 게 너무 쉬운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요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 사항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이번에 소위 통과한 거는 뭐 거의 날치기다. 이건 뭐 동의할 수 없다.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처리 가능할까요? 지금 민주당은 일단 8월 내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입장인데 8월에.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체위원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25일 문체위원장이 본회의 이제 이후에.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위원장 자리를 잡게 되면은 뭐 처리를 지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네. 이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이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상임위의 그 인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7대3 정도 되거든요. 7대3. 7명 중에 이제 소위에서 이제 4대3으로 통과를 시켰고 소위에선 그랬죠. 예, 네. 상임위의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올해 지연시키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렇죠. 위원장에 따라서 법안 통과가 여부가 결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뉴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내용을 전달했는데 담화 내용 어떤 것들 담겨 있었나요? 네, 오늘 뭐 총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출동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찰청장까지 이제 함께 나와서 집값 하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의 가격하고 전세값이 최근에 불안해진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권의 집값의 원인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네.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을 더 사지 마시라, 이런 부분을 강조를 좀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채찍이라고 하면 실수요자들을 제외한 부동산 대출을 더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근이라고 하면 사전청약을 지금 공공주택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3개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공공택지 민영주택, 그리고 서울 도심의 이사 대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지분 쪼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부정청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단속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정부가 뛰고 있으면 꼭 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네, 여러 예.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단속을 강화하고 엄청나게 징벌적으로 정말 이것을 처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지금 상황을 유지할 것 같아요. 항상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정책이 앞서가서 그 정책의 효과가 6개월, 1년 뒤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고, 네. 또 하나는 이게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 애매한 지점. 네, 편법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점을 찍었고 네. 하락할 수 있다. 여기 대해서 경고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으면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출을 해서 한 집값이 20%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30%, 40% 집값 하락이 조정이 되면 이 생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별로 봤을 때 이미 집값이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를 했고, 그 근거로는 KDI에서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만 봐도 네. 응답자의 94.6%가 지금 집이, 그러니까 현재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글쎄요. 어쨌든 기대 심리와 투기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자산시장이 과열됐다고 합니다만, 이게 좀 뜨거워진 시장에 열을 식힐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예. 고평가된 건 맞죠. 집값이 황당할 정도로 오른 그렇죠.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고 반드시 이제 내린다. 이론적으로 꺾이느냐, 이건 네. 현실과는 좀 다른 건데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범주 얘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 네. 그리고 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는 서민들의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좀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과잉으로 풀려서 부동산 시장으로 그게 흘러가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럼 유동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정책을 이제 변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세제와 관련된 규제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 조인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1년에 5에서 6% 정도로 묶겠다는 게 금융위원회 목표인데, 네. 내년에는 좀 더 증가세를 좀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또 제2금융권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2금융으로 예. 가서 네. 그런 부담이 더 부분들도 커지죠. 대출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사실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강한 규제가 나오니까 집값이 더 오르겠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누리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계속 대책 내놓고 네. 오르고 대책 내놓고 오르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담화에서도 이제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엄중 단속하겠다. 네.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참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은데, 이번에 아파트
거의 90채에 달하는 집을 불법 분양받은 부동산 브로커가 검거됐어요. 어떻게 네. 한 겁니까? 그러니까 88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는데 지역도 한 군데가 아니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전국에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우선 이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당첨 확률이 높은 걸 300만 원에서 1억을 주고 통장을 삽니다. 그러면 이제 당첨이 되면은 분양권을 바로 전매를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사실 네. 요즘에 당첨만 돼도 그 그렇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네네. 네. 급전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혹시나 이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변심을 하면 네네. 이제 성사가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양도자 명의의 뭐 허위로 차용증을 만든다든지 약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범행이 집중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첨 확률이 요즘 15년에 무주택 15년 가지고는 당첨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전입, 위장결혼 뭐 이런 거를 안내를 했는데 예를 하나 보면 위장결혼으로 배우자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배우자를 자꾸 바꿔요. 네. 그래서 이제 수차례 바꿔서 당첨이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이 자녀가 4명인 탈북민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위장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위장 이혼하고 나서도 같은 주소지에 살면서 네. 다자녀 공급 당첨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일을 배워서 전국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의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면 통장을 누가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의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익을 그렇죠. 취했군요. 예. 네. 이 탈북민 여성 같은 경우는 4차례 위장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고 하네요. 네. 아, 정말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부가 발표를 해도 결국은 시장,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네, 관건인데 문제. 네. 어떻게 될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얘기가 나왔네요. 박 시장 유족 측이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해서 기자를 상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언론 보도가 26일에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도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문제가 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사 문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 정철승 변호사인데 네. 정 변호사가 이런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이 저질러졌고 그것이 명백히 밝혀졌던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려졌고 기자는 피해자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네.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인 강란이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자 명예훼손을 하려면 유족이 고소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냐라고 물었더니 강란이 여사가 하자고 하면 하겠다, 믿는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자가 인용한 거는 어차피 이제 이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 네. 기자가 인용한 거는 국가인권위 내용을 네. 인용한 거잖아요. 네. 인권위는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종결이 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사법기관에서 판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았던 건 이 기자가 인권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이제 기사로 썼다는 건데요. 네. 1월 25일 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직권조사를 했었던 건데요. 네.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선적 언동이 있었는지가 여부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인정될 사실만으로 봐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한다고 해도 우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공인이고 또 인권위의 이 조사를 이 직권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명예훼손이라고 하기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터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네. 당사자가 지금 한다고.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유족 측에서 명예훼손임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네네.
이 언론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까 뭐 잠깐 뭐 손해배상 소송 얘기도 일부에서 하셨습니다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자가 이 일로 처벌받기 좀 어렵지 않겠나. 그 네.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현재까지의 시각. 현재까지의 네. 시각.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또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점은 아니라고요. 네. 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8월 1일쯤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896명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4차 대유행 이후에 비수도권의 발생이 600명을 넘어갔다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은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모르는 확진자 또 감염자가 저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주말에 휴대전화로 통해서 본 이동량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잠궜으니까. 네, 4단계니까. 예, 근데 1%나 늘었다고 하고요. 아, 비수도권도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염 확률이 좀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가 1 아래로 떨어져야 어쨌든 확산세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여전히 1 넘는 감염제 생산 지수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심지어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곧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8월 초중순까지 정점을 찍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7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점 아니다. 네. 계속 비관적인 뉴스를 당분간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모더나 백신 네. 공급 그게 뭐 전량은 아니었지만 예정된 것의 일부가 제대로 수급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오늘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밝힌 내용인데 어젯밤에 이제 모더나 측이랑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네. 이번 주에 못 들어오는 물량이 이게 밝혀지면 안 되는데 소경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예, 네. 196만 회분이 이번 주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모더나 백신이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130에서 140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의 접종 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없고요. 예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8월 중순부터 이제 19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대에서 이제 다시 사전 예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상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물량은 제대로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네네. 애초에는 좀 공급 일정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 조정이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상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들 백신의 공급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8월 달에 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사전 예약이 이제 말하자면 선착순이었잖아요. 네네네.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예약 방법을 좀 바꾸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금요일 날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이 IT 강국에서 어째 이런 일이 뭐 이렇게 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 혹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바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사랑제일교회 방역수칙 어기고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폐쇄를 결정했습니까? 폐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뭐 한 번 어기면 다 폐쇄하냐? 그건 아니고요. 25일 날 종교시설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네. 성북구하고 서울시에서. 근데 사랑제일교회가 그날 150명에서 200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실이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19명까지잖아요. 네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데 150명에서 200명이니까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 이미 18일 날 15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에 네. 과태료 150만 원에 열흘간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받은 상황에서 또 이 방역 수칙을 어기게 되면 시설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가 시설 폐쇄 결정을 진행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 교회에 통보가 될 겁니다. 네. 그 전 목사 같은 경우는 방역지침 위반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서 고발을 당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이죠.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이 돼서 이중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네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당시에 N차 감염이 발생을 해서 누적 확진자 숫자가 67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본인도 이제 양성 판정 받아서 그랬었죠.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잘 하시는 교회, 교인들도 많은데 네. 이런 데 때문에 욕을 먹게 됩니다. 뉴스 언젠데 2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를 상대로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TV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후반전 19분 지났습니까? 19분 지난 가운데 5대0, 와, 5대0 맞아요? 5대0으로 크게 이기고 있어서 조 1위로 무난히 8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축하하는 의미로 신나는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데인저 트윈스의 Celebrat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뵐 건데요. 3부에서는 청와대 박수연 국민소통수석과 인터뷰 준비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어제 13개월 만에 남북 통신 연락선이 전격적으로 복원됐다는 소식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박수연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네,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한 3개월 동안 물밑 대화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4월부터면. 그동안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고 대략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복원 합의까지 이르게 됐는지 좀 과정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당사자 간에 있었던 어떤 외교 또 네.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자세히 밝힐 수 없는 것은 우리 앵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답변을 예상하실 겁니다, 아마. 네. 네. 우선 몇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냐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질문이 많고 그런데 네. 그런 것도 그냥 여러 차례 네. 북한도 그런 정도로 이제 밝히고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아마 지난 4월이라고 하면 어떤 시기적 의미가 있냐면 네. 그 남북 정상회담 그 판문점에서 있었던 3주년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그런 의미 있었던 그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아마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네. 서로 협의하에 친서를 주고받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그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양 정상 간의 그 신뢰가 더욱 이렇게 쌓여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난해 6월 이후에 끊어졌던 통신 연락선을 우선 복원하기로 그 대화의 채널을 복원해야 네. 무슨 이야기라도 나누고 성과를 내든 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그렇게 합의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통신 연락선 복원 이건 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클 텐데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저희도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것이 지금 어떤 끝이 아니라 아주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아주 낮은 단계의 출발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우선 통일부와 군이 운영하던 그런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단계로 수준으로 출발을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놓는 심정으로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의제들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네. 가면서 아마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큰 냇물을 강을 넘어가기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마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이제 출발이다. 그러나 징검다리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놓아가면서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출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좀 조심스럽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작년 6월 이후에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한 북한이 지금 이 시기에 대화를 나선 그 배경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북한 전체가 이제 거의 봉쇄하는 수준으로 외부와의 어떤 그 왕래를 끊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식량 문제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유엔에서도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저도 아마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언론들을 좀 아침에 봤습니다. 네네. 그러나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이러한 성과들을 정말 놀라운 정도의 성과들을 쌓았는데 네. 그것이 그 하노이 이후로 모든 것이 정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양 정상의 결단과 또 그런 지혜로 온 국민의 또 염원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이 결과를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양 정상이 다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시작한 것이지 북한의 어떤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국내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이 이런 우리와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협소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북한의 아주 뭐 일방적인 조치였고 우리 국민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작년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그 거론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 이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측에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낮은 단계의 출발이라고 하는 통신선의 복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채널이 작게나마 열렸기 때문에 네. 지금 걱정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이제 이 대화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논의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화의 채널이 열렸는데 네. 어떤 그 논의해야 될 과정들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알지만 네.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그 우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논의해 갈 수 있도록 우선 거기에 의미를 좀 시작이라는 데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로이터에서 네. 보도가 나왔죠. 청와대는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남북한이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즉각 청와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는 마음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대는 만안팍을 통해서 이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네네.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그 아직 뭐 어떤 것도 이렇게 뭐 협의하거나 뭐 논의하거나 결정하거나 겨우 어제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니까요. 네네. 그런 것은 아직 없다. 그래서 오늘 로이터의 보도 뭐 남북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로이터 통신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서 이게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도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그 뉴스의 소스를 제가 네. 잘 원문으로도 읽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소스가 뭐 3명이라고는 하시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 첫 그 진원지 네네. 빼고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별 내용이 없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뭐 직접 예전처럼 뭐 대면 회담은 아니더라도 화상 회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이런 관측 혹은 기대도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지금 화상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네. 예. 그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 군과 통일부에서 그 사용하던 그 통신선을 전화를 겨우 연결한 것인데 네. 앞으로 남북 간에 많은 대화를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화만 가지고 서로 협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각급 단위의 실무 접촉들이 이루어질 텐데 네. 우선
코로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화상으로 서로 실무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마련해보자. 네네.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또 합의하기 쉬운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렇게 모든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아까 제가 얘기한 징검다리가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 뒤에 그 전에 양 정상 간에 운영되었던 핫라인의 복원은 또 어떻게 되냐. 그것도 네네. 한번 논의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화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면 네. 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밟아서 정상회담까지도 뭐 이룰 수 있고 네네. 그걸 통해서 또 더 멀리 우리가 그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저 강 너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네네. 아직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가 없고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 발 한 발 접근해야 되겠다. 네. 그만큼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마지막 기회로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북미 대화 재개도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미국 측이 여러 채널 통해서 북한에 대화 좀 하자라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 이제 통신선 복원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북미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 조만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네.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 통신선의 복원으로 시작되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간의 대화의 재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의 해결로 가는 그러한 선순환의 출발이 되기를 저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 네. 여태까지 저희가 견제해왔던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어제 통신선 연락선이 복원에 대해서 미 국무부 대변인 네. 그리고 우리 그 잘 아시는 이제 컷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아닙니까? 네. 이분 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도 아마 좋은 어떤 시그널로 네.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는 문제고요. 네. 어쨌든 남북 관계의 개선이 북미 관계의 어떤 진척에도 어떤 좋은 어떤 출발이 되기를 네.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입장입니다. 네, 선순환으로 가길 기대한다. 네, 여기까지 입장을 들어봤고요. 정치권 현안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수석님.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 드루킹 사건으로 확정돼서 재수감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야권 주자들은 대통령의 어떤 유감 표명, 사과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네.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 입장을 유지합니다.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특검 재개를 해야 된다까지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선을 완전히 그으신 상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고 또 각 정파나 정치인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정치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방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백신 접종의 속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어제부터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8월 9일부터는 40대 이하 20대까지의 그 백신 접종 예약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이 방역과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일, 그리고 나라 곳간은 따뜻해졌는데 우리 국민 서민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 정말 차가워진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외에는 지금 다른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남,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8월쯤에는 8월 초중순에는 이루어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예. 뭐 엊그제 이제 뭐 추경안을 처리한 국회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분간 국회가 이제 소위 국회도 방학 휴지기에 들어갈 텐데 요 시기에 아마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네네. 아마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각 당의 또 정책위 의장실을 중심으로 한 라인들 이렇게 지금 아마 가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시기를 제가 특정할 수 없고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정기국회 전에 국민 앞에 여야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뭐 그렇게 좀 희망적인 또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또 국민께 힘을 드리는 일일까 생각해 보면 저희도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가급적 좀 빠른 시기에 그러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문 대통령 간의 뭐 1대1 단독 회담보다는 송영길 대표까지 같이 한 3자 회담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과 또 여야가 만나는 그 모임의 형식은 네. 이미 우리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가동이 돼 왔고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좀 분기마다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런 형태를 기준으로 뭐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연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글로벌 원정대 시간입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난해 말에 지난해 가을에 뵙고 그렇죠. 지금 처음 뵙는 거예요. 작년에 예. 이맘때쯤 뵀었나요? 하여튼 네. 그 지금 못 뺀 사이에 예.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잠깐 사셨다고. 예. 지금 프랑스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 예, 프랑스에 있는데 네.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자주 합니다. 네. 지금도 잠깐 지금 들어와 있는 사이에 네. 어떻게 그 방송 섭외가 와가지고 제작진이 연락을 했군요. 예, 냉큼. 그 전화를 받고 네. TBS가 제 일정을 파악하고 있나? 예. 네, 그러셨군요. 프랑스에서 계시고 잠깐 들어와 있는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또 맺게 됐는데 네. 지금 프랑스도 이 코로나 상황 만만치 않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은 어때요? 지금도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글로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별개다 이런 것까지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죠. 심각한 게 아니고 네. 전 세계가 다 같이 똑같이 뭐 미국 소식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유럽도 마찬가지. 4차 지금 위기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백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제로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임상에 직접 응하고 있는 그 의사들 이야기도 확실히 그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은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빨리 속도를 내서 맞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백신에만 우리가 너무 그 과신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지금 우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왜 이렇게 마스크를 싫어할까요? 마스크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마스크 싫어.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싫어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부가 뭔가를 지시하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다 이런 심리인 건지 둘 다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앞선 거 그러니까 마스크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요. 예. 워낙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과거 우리 사실 그 전에도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아시아인들은 마스크를 쓰는 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특히 뭐 감기 걸렸을 때 남한테 그렇죠.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쓰고 그랬잖아요. 겨울철 되면 또 많이 쓰고 네네. 그것도 패션도 되고 뭐 네네. 과거에는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도 그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그래요? 했었어요. 왜 얼굴을 체질적으로 가리냐. 싫어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초기 작년 초에
마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는 정부들까지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과오를 인정했죠. 네네네.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또 백신으로 해가지고 좀 줄어들었다 싶으니까 다시 또 마스크를 벗고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심각해졌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는 그러니까 10만대, 만대 냈다가 이제 1000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만 명대로. 수만대로 올라갔습니다. 수만대로 올라가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소식을 전해 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미국이요. 미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기도 다시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금 검토 중입니까? 그렇죠. 네. 27일 날 이제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검토 중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백신을 의무화할 것이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강요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강요다 이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고 특히 미국은 그런 미국, 사람들 유럽 많잖아요. 다. 유럽도 특히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라고는 백신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근데 의무화한다는 것이 강제로 끌고 와서 막 주사기 꽂는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혼자 가만히 우리 방콕 뭐 이러잖아요. 네네. 집안에 방콕.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백신을 뭐 맞으라고 할 그럴 권리는 없고 그렇죠. 다만 공공 영역에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백신을 해야 접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죠. 서비스 업종 등등.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극장을 한다든가 무슨 콘서트장을 간다든가 그럴 때는 백신을 맞은 사람만 허용을 한다. 이게 이제 백신 의무화라는 거거든요. 뭐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왜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내 맘대로 안 하기 정부가 결정을 하냐. 국가가 결정하느냐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시위도 하고 반대 시위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시위대는 마스크 안 쓰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철학적 인문학적 그런 어떤 주제로 들어가서 과연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유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그거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자유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된다. 살상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무기를 들지 않겠다. 뭐 그럴 자유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잖아요. 다른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기 싫다고 해서 글쎄요. 내가 이제 전부 제 주장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프랑스 대통령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하고 이제 충돌이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뭐 연방 정부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 미국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죠. CDC 마스크 착용을 지금 권고하고 있고 각 주 여기는 이제 뭐 연방제니까 각 주마다 법이 또 다르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좀 특이해서 어떤 주는 마스크를 정말 지독하게도 싫어하고 이 각 주마다 또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반발하고 있는 주가 있죠. 있어요. 참 근데 이게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런 거는 방역 문제고 과학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화되는 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주가 주로 아쉽게도 공화당이 주지사로 있는 그리고 아니면 국회의원에 있는 그 상원 의원에 있는 그런 주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미시시피주, 그다음에 플로리다주. 플로리다가 유명하죠. 이런 경우들에서는 그 마스크를 재착용을 해야 된다. 사실 지난 5월부터 실내에서는 이제 벗어도 된다. 이렇게 실외에서는 벗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권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이것도 의무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은 권고죠. 이렇게 마스크를 다시 하는 쪽으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몇몇 주 정부, 그러니까 미시시피, 플로리다 뭐 이런 주 정부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공교롭게 꼭 그 공화당 색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도 공화당
네. 이었고 지금도 네. 똑같겠죠. 네, 그렇죠. 트럼프 지지자여가지고 네. 방역에 대한 모든 걸 다 거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주지사가. 그러니까 방역 제발 이런 것만큼은 좀 정치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백신 의무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무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오해는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아닌데 네. 다만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방역을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갈 수 없도록 하는 이거를 더 강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장소 에 들어가는 그런 거에서 이제 그 백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게 이러는 거.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이 반발도 하고 뭐 네네. 시위도 하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그렇죠. 워낙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고 네. 왕이 명령하는데 그게 어겼다가는 큰일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이제 그 옳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놔두고 다만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 현재 상황에서 백신을 의무화했을 때 네. 어떤 이 의학적 역학적 차원에서 네.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말이죠.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우디 정부가 이렇게 초강수 방역 조치를 내린 건 물론 이제 확진자가 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근데 아무리 과도한 이제 사우디 정부 자체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강경하게. 네네. 그래도 내부적인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없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법이 워낙 예. 세니까. 거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권력이고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결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세자죠. 이제 네네네. 결정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여기에서 거부한다는 것이 다른 서유럽이라든가 뭐 그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와 같이 이제 그렇게 쉽게 반발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경우죠. 네. 지금 유럽 국가들 상황 어떤지 각국 대략의 상황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유럽 국가들 상황. 그러니까는 그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네.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백신을 의무화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프랑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도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패스포드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되는 사람만 어디 이제 여행할 수 있는 이런 백신 여권, 그렇죠. 뭐 근데 그린카드라고 여권을 불리는. 새로 뭐 만드는 그런 건 아니고 네네. QR 코드처럼 어떤 그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경찰이 딱 찍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 사람은 네.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다른 나라들도 아일랜드라든가 이 아일랜드는 이미 시작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그 디지털 인증서 그리고 이제 의료 그 기록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만이 어떤 뭐 술집이라든가 네. 어떤 그 실내 그 밀폐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초 6일부터 네. 역시 마찬가지 그 그린 패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지가 의무화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몇몇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이게 등등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그쪽으로 결국은 방법이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렇게 되면서 백신 여권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의무화 대부분 쪽으로 좀 방향들이 당장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백신 여권 제도가 약간 차별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제 네. 국가적으로 보면은 부자 나라들은 백신을 맞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는 지금 거의 못 받고 있고 아프리카 그렇죠. 뭐 1%대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예를 들어 임산부 뭐 등등 누군가는 맞고 싶어도 못 받는 사정이 있는가 하면 이게 개인 차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누군가에게 이렇게 백신 여권을 주면 그 박탈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이것 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소장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해부터 백신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백신 민주주의라고 소위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이제 그 접근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뭐 완전 이상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뚜껑 열어 백신이 개발된 다음에 그리고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거기서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미국은 지금 전 국민이 맞을 양보다도 더 많이 갖고 보유하고 있죠. 있는데 캐나다도 그렇고. 정작 네. 국민들은 안 맞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지난해부터 우려가 됐던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지금 우리가 글로벌 사회잖아요.
한 곳에 뚫리면 다 뚫려요. 다 뚫리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기주의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네. 잠깐 교통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나라 가볼까요? 그 페가수스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근데 신화 최근에. 속의 페가수스 말고 네네. 최근엔 다른 페가수스가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국제 뉴스로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페가수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한 업체가 이제 그 개발한 어떻게 보면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휴대전화 안에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을 빼낼 수 있는. 근데 이게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해킹 프로그램은 그동안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훨씬 강력한. 근데 이게 이스라엘 그 업체는 이걸 왜 이런 걸 왜 개발했냐? 네. 사실은 이게 범죄 예방용으로 개발했다라고 어쨌든 거기선 주장을 해요. 네, 페가수스. 네. 실제로 각국 정부에서 그 합법적인 경로로 이제 사들인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정부가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투명하게 그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말 완벽한 이상주의적인 민주주의면 모를까 과연 그런 유혹이 없겠냐는 것이죠. 정적에 대한 감시. 네, 아무리 좋은 뭐 제도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도 그걸 이제 악용하면. 그럼요. 네. 그동안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까지 알려진 네네. 바로는 최소 9개 나라인데요. 9개 국가. 예, 9개 국가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가 주체가 돼서. 예. 네. 근데 정부가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어느 기관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네, 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조사가 첩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최근 그 대선이라든가 네. 등등 총선이 있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인도가 지난 2018년이었던가요?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멕시코도 최근에 지난 몇 년 전에 있었고 근데 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경우 적어도 이 두 나라의 경우는 그 대선 당시에 그 야당 후보의 전화기가 도청이 당했다는 바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근데 갑자기 이건 어떻게 일이 나온 거냐? 아까 제가 페가수스라고 했잖아요. 페가수스는 이 스파이웨어 이름인데 네. 전 세계 17개 언론사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페가수스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과 함께 물론 네네. 오랜 시간 조사 끝에 이제 밝혀낸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국가들 야당 지도자의 휴대전화, 그다음에 이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측근, 심지어는 그 사람 치료했던 의사 전화기까지 전부 도청을 하는 개인정보 다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휴대전화 많이들 쓰십니다만은 그 앞에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카메라가 켜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죠? 보통 그 화면에 그렇죠. 화면에 내 얼굴이 뜨니까. 보인다든가 네네. 아니면 저쪽 뭐가 화면이 보이면 카메라 네네. 켜졌구나. 그게 안 보이면 꺼졌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두 개가 연동이 됐을 때 문제지 화면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켜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카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켜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얼굴도 다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다 노출되는 거죠. 거의 CCTV처럼 역할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다면 나름 그 보안에 강하다는 아이폰도 역시 다 뚫린 그렇죠. 거는 마찬가지. 아이폰까지 아이폰이 그걸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폰도 여전히 뚫렸다는 것이고요. 페가수스 앞에. 네, 심지어는 그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까지도 전화기를 감 도청 당했다. 대통령 전화기를 도청할 정도면. 근데 이제 프랑스 정부가 아니고 그거는 네. 이웃 국가가 다른 모로코에서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모든 예를 들어 시인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모로코 정부가. 하지만 모로코에서.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모로코에서 도감청을 했다는 건데 프랑스 대통령도 타깃이 됐고요. 네. 심지어는 모로코 국왕까지도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프랑스 쪽에서 한 건가요? 아니. 모로코에서. 모로코 자체 내부에서. 무슨 일이 아니죠. 모로코 국왕, 모로코 총리 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도청이 됐다는 건데 지금 모로코에는 정보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많이들 왜 그렇잖아요. 대외 정보와 그렇죠. 국내 정보. 네. 근데 국내 정보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기구가 있는데 그 두 기구가 다 그랬던지 아니면 그중에 하나였던지 이거는 이제 계속 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왕까지
도청이 당했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민주화하는 과정에서 몇몇 정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력을 좀 이렇게 남겨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부의 통제도 안 받고 네. 시민의 통제도 안 받으면은 고삐 풀린 이런 네. 망아지 같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정부 기관마저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로코의 그 정보 기관 같은 경우에 앞으로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네.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 감청 대상이 왕과 총리와 이런 정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모로코 정부 기관이 왕과 총리를 도청했다라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 언론사에 그걸 이제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네. 그 시도를 했다는 것. 네. 그래서 도감청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고 이것까지는 이제 알아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타깃이 대통령 왕 이런 것까지 갔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언론인, 정치인, 운동가, 휴대전화를 해킹했다. 네. 국가적인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튀니지로 가볼게요. 지금 튀니지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전 이 아랍의 봄 핵심에 튀니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랍 통칭해서 우리 아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 문화권이죠. 아랍이 아닐 수도 있는 북아프리카 포함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여러 나라들에서 사실 최소한 서구적 어떤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치 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공화국이라는 그 타이틀을 쓰지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독재자가 이제 있다든가, 네. 등등. 그런데 이제 바로 튀니지에서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독립 이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2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2명 다 뭐 거의 2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국민들이 있었던 들고 일어선 거죠. 네네. 이것이 번져서 그 이웃 나라들까지 번지면서 영향이 뭐 컸죠. 이집트나 등등 정부를 쓰러뜨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아랍 민주주의의 성지다 이런 별칭까지 붙었던 튀니지인데 사실은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민주주의 좋은데 민주주의가 잘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불안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네네. 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네. 정부 퇴진하라라는 그런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어떤 그런 경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일단 튀니지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이원 집정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둘이 권력이 좀 양분돼 있는 네.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외교, 국방 이런 건 대통령이 이제 전적으로 하는데 내치는 총리가 좀 하는. 튀니지가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반정부 시위를 했다. 그러면 반 대통령일까요? 반 총리일까요? 네. 반 총리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반 총리, 그러니까 반 내각 시위가 벌어지는데 대통령이 그 이후로 해가지고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보기에 이건 아닌데 싶은 거.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그래 잘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시위가 이상한 양상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튀니지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그렇다고 저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의 권한을 최대한 난 한 것이고 내가 이제 불법을 한 것은 없다. 위헌 소지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글쎄요. 이건 보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과연 현재 튀니지의 시위 물론 시위가 이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총리 해임까지 그렇다 쳐요. 네네. 의회를 해산할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거든요. 네. 과연 이 대통령 왜 그랬을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긴 배경 설명을 했던 이유가 네. 튀니지의 최근 10년 동안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꿈, 열망, 이거는 비단 서구 사회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떻게 보면 미래다. 이런 걸 꿈을 심어줬는데 이게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추진을 해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예, 네. 이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대통령이 사이에드 대통령인데 원래 저 정치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정당도 소속 정당 없고 무소속이에요. 네네. 원래는 법학자인데 네. 이게 법을 또 악용하면 악용하는 상황이 된 것이 이런 상황 아닌가. 자주 일어나요. 네. 하여간 그 법학자 출신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서 이거 저 정치권에서도 아주 좀 미묘하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어쨌든 간에 그 민주주의의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은 결코 네. 좋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글로벌 원정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인서울 코너입니다. 오늘은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서울시 김선수 주택정책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김선수입니다.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이 주거비 문제가 굉장히 부담이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인데 이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사업이 있다고요? 네네. 네. 청년 월세 사업은요, 요즘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다 보니, 전세보다는 월세를 많이 살고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주거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주거비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업은 사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이어서 하고 있고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총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사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신청 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네.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네.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본적인 소득은 상관없습니까? 소득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에서 150% 이하에 해당돼야 되고 일반 재산 같은 경우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등 몇 가지 조건들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올해 저희 사실 예산이 상반기에 5천 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상반기 5천 명 선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7배나 많은 약 3만 6천 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수요가 높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7월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추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만 2천 명의 청년 월세를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 반영된 예산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에 추가 모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총 2만 2천 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상반기에 5천 명, 네. 또 이제 하반기 추경으로 2만 2천 명이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서 대폭 사업을 늘었네요.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그 상반기 모집했을 때와 이제 앞으로 하반기 모집을 하게 되신다고 했는데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조건이나 여러 가지. 네. 소득 기준을 좀 더 완화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저희가 그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요걸 150% 이하로 완화를 해서 좀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쉽게 월소득으로 계산을 하자면 상반기 120%는 약 월소득 219만 3천 원 정도를 받는 청년들까지만 가능했다고 하면 150%로 완화를 하면 월소득이 274만 2천 원까지 받는 청년까지도 해당이 혜택을 되는군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받는 청년의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세전 기준 월소득 274만 2천 원. 네. 네. 시민들 네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단기 근로자라든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 또는 야간 근무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들까지 네네. 사실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예산 확보가 많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네. 앞으로 모집 일정, 추가 모집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한 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청을 저희가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서울시의 그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접수를 받을 거고요. 네네. 거기 그 신청 접수를 받으면 서류 심사라든가 뭐 소득 재산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들을 거쳐서 10월 중에는 그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담 전화번호 등등 없습니까? 네. 저희 상담 전화번호는 일단 다산콜센터 02-120번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네.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가 1833-2030입니다. 네네.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네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이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 올림픽 원정대 시작합니다. 스자랄 스포츠를 잘하는 방송인, 또 이 머리 밴드와 함께 해주세요. 나타났어요. 열심히 네. 준비했는데. 네,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이제 고갈됐습니다. 아이템이. 아, 그래요? 네,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저께 준 거 뺏어가더니 치사하게 이거 또 가져왔어요? 오늘은 가져가세요. 네, 오늘 이거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거울을 보지 않기로 해요. 네, 오늘도 우리 선수단 경기 결과부터 좀 종합을 해보죠. 온두라스 축구 어떻게 됐어요? 6대0. 6대0으로 끝났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오, 훌륭한데요. 황의조 네.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는데 사실 황의조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좀 득점포가 가동이 안 됐거든요. 네. 오늘 경기 헤드트릭을 터뜨리면서 메달권에도 가능하겠다 이런 좀 희망을 줬습니다. 네. A조 2위와 8강전에서 맞붙게 되는데 네. 잠시 뒤 8시 30분에 A조 일본과 프랑스 경기가 있고요. 또 남아공과 멕시코 경기가 있어요. 일본이 1위 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 멕시코와 프랑스 중에서 한 팀과 8강전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6대0 대승을 거뒀다. 예. 좋은 결과군요. 그리고 어제 메달이 추가됐습니다. 예. 네. 한국 펜싱 여자협회 단체전 대표팀이 9년 만에 올림픽에서 은메달 획득을 했어요. 네네. 결승전에서 에스토니아에 32대 36으로 져서 좀 아쉽게 준우승 했고요. 네. 태권도에서도 은메달 나왔는데 이다빈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했지만 세르비아 선수에게 3점 차로 져서 은메달 획득했고 네. 남자 80kg 초과급에서도 임교돈 선수가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엄지척 한 게 이다빈 선수인가요? 예, 맞아요. 예. 멋있던데 그 예. 장면. 네.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이 금메달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어요. 노골드. 네, 노골드 이렇게 제목을 많이 달았던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의미 있는 많은 의미를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뭐 많은 분들 우리 국민들께서 태권도 노골드다 종주국으로서 좀 체면국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네. 언론에서도 사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잘 생각해 보면요 보편화가 된 거예요.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좀 많이 배우고 보편화가 됐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외신들도요 태권도가 올림픽에서 가장 관대한 종목이다 이렇게 또 꼽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대한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종목. 예. 어떤 의미에서 관대하다고 표현했는지. 누구나 다 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다 열려 있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보편화됐다. 예. 네. 알겠습니다. 보편화된 스포츠가 됐다. 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 펜싱 여자 F 대표팀이 은메달을 땄는데 남자 사부르 단체 대표팀도 결승에 올랐습니까? 결승에 올랐습니다. 네. 지금 독일과의 결승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조금 전까지 25대 13으로 이기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이제 네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네요. 네네. 예. 25대 13. 네. 이탈리아와 결승전 치르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금메달을 지금 2012년 런던 올림픽 우승 이후에 9년 만에 노리는 거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네. 예, 좀 금메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여자 배구 대표팀도 케냐와 경기를 치렀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게 여자 배구 케냐와 경기를 치렀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면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팀 중에 최약체로 꼽혔던 팀이 케냐인데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3대 0으로 좀 손쉽게 이겼어요. 아, 그래요? 첫 승단했고. 네. 자, 그런데 경기 중에 좀 황당한 오심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15대 12 한국이 앞선 상황에서 네. 이 공이 케냐 선수의 손을 맞고 케냐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의 득점이 선언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일본 주심이 케냐의 득점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항의를 했는데 비디오 판독에서도 한국이 득점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고개를 저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좀 오심 때문에 한국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네. 결국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결국은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주심이. 그러니까 어제 좀 약간 그런 애매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배구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에 우리 황선우 선수 아시아 신기록 세웠습니까? 예. 네. 200m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7위를 기록했는데 네네. 100m 자유형에 출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신기록 세우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 종목 그 올림픽 결승 진출이어서 네. 큰 의미가 있는데 네. 결승전은 내일 오전 11시 37분경에 열립니다. 네. 어제 오전처럼 내일 오전도 또 바쁘신 분들, 긴장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경기 보면서. 예. 알겠습니다. 황선 선수 활약을 기대해 보고요. 그의 경기 결과는 어땠어요? 예. 네. 수영 외에 다른 경기 결과는 유도 종목이 좀 아쉬웠는데 네. 남자 유도 곽동환 선수와 그 여자 유도의 김성현 선수가 동반 16강에서 탈락하면서 네. 8강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또 여자 탁구 이 전지희 선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네. 중국에서 기화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8강에서 일본의 이토 미마에게 패하면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쿄올림픽 이모저모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 트라이애슬론 경기 결승전이 뭐 전쟁터가 됐다 이런 맞아요. 표현들도 있던데 어떤 예. 상황인가요? 이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그대로 땅에 쓰러지고 일부는 좀 구토를 했습니다. 예, 저 사진 봤어요. 예, 네. 트라이애슬론 결승전이 끝난 후의 광경인데 네. 폭염 때문이에요. 날씨 때문에. 예, 이 미국의 한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도쿄올림픽 개최 전 일본 측이 온화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는 이 기간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에 이상적이라면서 하계올림픽을 홍보를 했지만 네. 실상은 달랐다고 또 꼬집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들은 날씨에 대해 거짓말했다,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거짓말 표현을 썼군요. 예. 네. 그리고 일본이 지금 뭐 비난받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멀쩡한 도시락이 수천 개씩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손도 안 댄 도시락이 다 버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관중으로 결정되면서 이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의 수도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원봉사자 애초에 7만 명 예상했는데 네. 최소 3만 명 이상이 줄어버린 거예요. 네. 도시락이 남잖아요. 여기서 좀 일본이 욕을 먹고 있는 게 그럼 조정을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주문 수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관중 결정된 건 꽤 오래 전인데. 그렇죠. 예, 일각에서는 그렇게 버릴 바에는 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게 낫지 않냐. 네네, 그렇죠. 예, 지금 수천 개씩 쓰레기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종종 있어요, 보면은 지금. 이번에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좀 여러 개가 눈에 띄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올림픽부터 바뀐 TV 중계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과거에 그 비치발리볼이나 체조, 수영, 육상 경기 등의 종목은 좀 비교적 노출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너무 심하죠. 예, 네. 도쿄올림픽 TV 중계에서는 이런 여성 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네. 선정적인 장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IOC는 신체 부위를 불필요하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참 이 복장도 뭐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여러 가지 막 그 잔소리들이 참 많은데 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프로토콜만 강조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독일 여자 기계체조 대표팀 유니폼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예. 네. 이게 기계체조 선수들은 보통 레오타드 유니폼을 입는데 이게 레오타드 유니폼이 뭐냐면 상의와 팬티 부분이 결합된 의복이에요. 뭐 수영복처럼 생긴 네, 그런 예, 거죠. 예. 네. 예, 독일 대표팀은 노출이 심한 레오타드 유니폼이 체조 선수를 좀 성적 대상으로 보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보고 전신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그게 열광적인 또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우리 옷은 우리가 정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올림픽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